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네, 불금에 만나는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JBN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뭘 가지고 오셨나요? 안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이번 한 주 내내 그 도의 앞에서 찬반 집회 때문에 시끄러웠던 학생 인권조례 제정입니다. 거의 뭐 최근 며칠 동안은 그 찬반 시위가 계속 의회 앞에서 있더라고요. 네. 예. 조례안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말 그대로 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조례인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그 학교에서는 학칙이나 교칙을 통해서 아직 학생을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뭐 네. 요즘 오히려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좀 과하다. 꼭 이런 규칙이 필요한가라고 네. 이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 텐데 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사례들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 그 제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그 학교 규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용모에 대한 규정입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두발에 대한 저희 때는 뭐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기미 몇 센치, 뭐 남학생들은 전체 길이가 뭐 몇 센치 뭐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조항들은 이제 대부분 삭제가 됐고요. 대신에 이제 뭐 파마라든가 어떤 염색, 색깔을 주는 거나 뭐 왁스나 젤을 이용해서 머리 변형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귀걸이나 반지 같은 이런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하고 뭐 색조 화장, 뭐 눈썹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안에서는 교복 위에 이제 외투 착용을 또 금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학생들. 네네. 거의 뭐 다 갖고 다니는데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그와 관련된 좀 규정들도 많이 생겨났을 것 같기는 해요. 네, 학생들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쓰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실상 그 교실 내에서는 사용 자체를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등교하면 이렇게 네, 제출하고 반납을 네. 하거나 뭐 어디 이제 네, 모아두거나 이런 경우들이고 아직도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이나 그 학생 주임이 소지품 검사를 또 할 수 있는 규정까지 있더라고요. 김 기자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규칙이 뭐였어요?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요? 두발 규정. 네, 어떤 그때 이렇게 그 스포츠 머리라고 하나요? 되게 짧게 깎고 다니나요? 네, 저희 때는 중학교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규정이 5cm였어요. 사실 5cm면은 거의 이제 삭발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예 그냥 완전 삭발을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한을 지금 풀고 있는. 그래서 열심히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된 규칙들 중에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좀 이제 과하다. 그런 게 꼭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시대의 흐름에 맞고 그리고 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자. 이게 네. 조례의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그 조례의 어떤 그런 어떤 규칙들 말고 직접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용모가 학생들의 사실상 네.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용모에 대한 개성을 존중하는 권리, 이제 자기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 용모를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뭐 획일적으로. 재단을 한다거나 금지시키는 네. 부분을 조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지품 검사. 사실 요즘에 소지품 검사는 좀 너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실제 학교에서 그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지품 검사를 이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학교의 안전상의 문제가 될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에서는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충 수업이나 종교 그죠. 수업 이런 것들도 좀 선택적으로 네. 할 수 있게 내가 지금은 선택할 수 있게. 사실은 거의 이제 반강제적으로 모두 다 보충 수업이나 학교마다 이제 어떤 그 재단에 소속돼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종교 수업을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학생들의 어떤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서 100%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강론에 들어가서 살짝 의견들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뭐 조례의 큰 흐름이나 이런 거에서는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찬반 논란이 되게 심해지고 있고 사실은 조례안 심사 앞두고서부터는 며칠 전부터는 계속 시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예, 이유가 뭔가요? 일단 찬반 단체 입장이 너무 극명히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조례 시작도 이제 학생들이 지난해 봄에 신청을 하면서 시작이 됐었고 뭐 정교조나 이쪽은 이제 인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밝혀왔었고 반대 단체는 주로 교원총연합회나 학부모 단체 그리고 기독교 교단 협의회 등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를 하지만 어떤 너무 권리만 강조를 하고 의무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학생들이 이 인권 조례를 명분으로 해서 교사의 이제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 가끔 보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교사를 협박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교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도 이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성적까지 이제 떨어지는 피해를 학생들이 보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정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뭐 일부 학부모 단체나 교원 단체에서 우려하는 시선들에 대해서 뭐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그 기독교 단체에서 뭐 이 조례가 이제 뭐 동성애를 조정을 한다거나 뭐 성문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부분은 그냥 바로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부분들 때문일까요? 저도 사실은 초반에 이 주로 반대 집회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성문란이라던가 어떤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사실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인권조례에 있는 그 8조 1항 때문인데 8조 1항이 이제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뭐 징계를 받거나 성적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권리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종교단체에서는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그 조항 자체는 상식에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항만 보면 사실은 뭐 당연히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뭐 징계나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종교단체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더 살펴봤더라고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오는 그 평등 침해에 대한 차별받지 않는 권리 내용에 보면 그 차별이 뭐 장애나 국가, 뭐 종교 이런 것도 있지만 성별,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법 취지인데 기독교에서는 이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학교 교육에서 이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거나 그쪽을 이제 그좀 조장하거나 조장하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이게 결국은 성문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군요. 근데 이 정도 내용의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이렇게 제정이 되기 위해서 논의되는 게 제주만은 아니잖아요. 이미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벌써 한참 전이죠. 2011년도에 경기도가 우선은 그 학생 인권 조례를 제일 먼저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울과 강주, 그다음에 전북과 충남에 이어서 제주도가 이번에 6번째로 제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계의 그 반대는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 반대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제주처럼 그 제정 전에는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고 제정 이후에도 어쨌든 운영을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건데 근데 이 평가도 찬반 단체에 따라서 이제 좀 엇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찬반 논란 때문인지 도의회가 심사 보류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물론 조례 자체도 이제 찬성 조례도 있고 또 반대 조례도 있고 또 교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반대 청원도 엄청 많았었고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학생 인권 문제를 떠나서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또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은 인권 조례를 주장하고 또 일부 교사들은 반대하고. 또 교권 침해를 우려해서 반대하고 교권 침해를 오히려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공론화를 통해서 이 정확한 내용을 좀 더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은 심사 보류를 시켰고 앞으로 이제
토론회나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 공론화시킨 다음에 심사를 다시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론 과정을 통해서 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까지 상정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결국 심사가 안 됐어요. 예. 네, 아쉽게 상임위까지 상정이 됐는데 다른 안건들 논의에 밀리다 보니까 사실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꺼내지 못하고 안건으로만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미뤄지게 됐습니다. 다음 소위로. 국회에서 이제 일반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하니까 기자들인 경우도 가끔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우선은 어떤 법안이 상정되면 4.3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민주당 오용훈 의원이 제출한 안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안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안이 제출이 되면 그 해당 상임위라고 하는 4.3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맡고 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안건을 우리가 심사를 하자 안 하자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리면 상정을 하면 실제 심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는데 행정안전위원회들이 반반씩 나눠서 1소위, 2소위 해서 이제 법안 심사를 다루고 소위원회에서 이제 심사 끝에 통과되면 상임위에서 전체 결정을 내리고 의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서 이 법률안이 기존에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검토를 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회의에 이제 상정이 돼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넘어야 할 첫 관문이 법안심사 소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그죠. 중요한 관문이 지난 국회 때도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을 냈어요. 정부랑 여당이. 예. 사실 논란이 되고 가장 치열하게 여러 가지 뭐 여야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게 법안심사 소위거든요. 우선은 이 법안이 통과를 시켜도 될지 안 될지 첫 번째 논의를 하는 장이고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법과의 충돌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이 사실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심사소위원회인데 20대 국회 때도 그 정부에서도 오히려 이 보상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법부 침해 문제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법부의 발목이 권리. 잡혔었기 예. 때문에 이것만 통과되면 사실은 절반은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이 잘못 나왔는데 정부와 야당이 사실은 사상처위원회에서 그 법안심사 소위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면 다음 소위원회는 언제쯤 열릴 예정인가요? 우선은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올해 12월까지니까 기간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상임위 소위원회는 지난 수요일 지난 월요일 이제 마지막이기 네. 때문에 그 소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된 법안을 전체 의견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네. 절차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바로 또 추석 연휴잖아요. 그렇죠. 또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이제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20일 동안 진행이 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이 이제 10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아마 빠르면 10월 말.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1월 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국감도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네네. 이걸 오히려 좀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그 소위원회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소위원회가 국정감사 바로 다음에 열리잖아요. 근데 제주도도 어쨌든 국정감사 대상이고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그 위원들이 또 제주도 국정감사 위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주도에 내려와서 뭐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도 하겠지만 제주도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4.3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원희룡 지사가 이제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정책협의회 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공동 노력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면 야당 설득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이제 야당 쪽 분위기도 좀 긍정적으로 읽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 4.3 특별법 개정안을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했기 이명수 때문에.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그 법안 심사 소위원회 끝나고 바로 통화를 해서 한번 의향을 좀 물어봤어요. 네. 예전과 달리 분위기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고요. 국민의힘 특히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 4.3
희생자 배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은 오영훈 의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매우 많이 공감한다. 그리고 이미 소위원회 안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 4.3 약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은 이야기를 4.3 했군요. 입법 특별법 입법 과정에 아주 중요한 뭔가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난 국회 때나 이번에나 아무튼 정부 부처의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주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소식은 그 제주도가 11월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제 지역 화폐 소식입니다. 그 지역 화폐에 대한 논의는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왔어요. 네. 이제야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건데 지역 화폐 이름이 탐나는 전이라면서요. 네, 제주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뭐 예. 제주도가 이제 전국 공모를 통해서 20일 가까이 이제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뭐 후보작들이 올라왔는데 후보작들은 사실은 저희들은 다 이제 모르고요. 어쨌든 네. 최종 선정된 게 이제 탐나는 전이라는 지역 화폐인데 이제 제주도의 옛 이름이 이제 탐나에서 네.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탐내는 지역 화폐가 되라라는 이제 뜻을 담긴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 발행이 되나요? 우리가 그 제주사랑 상품권이라고 좀 이제 일부에서 네. 일종의 지역 화폐로 볼 수도 있죠. 제주사랑 상품권도.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종이 상품권 네. 형태였잖아요. 이것도 뭐 비슷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시대가 시작이네요. 많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도 지역 화폐를 이제 쓰는 경우는 많이 이제 드물잖아요. 모바일 페이나 뭐 카드를 그다음에 쓰는 카드를 거나, 많이 쓰다 그렇죠. 보니까 새로 이제 발행을 추진 중인 탐나는 전도 아마 이게 체크카드 형식이나 모바일용으로 이제 발행이 될 거고요. 뭐 카드는 충전을 하고 휴대폰에 이제 담아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아무튼 뭐 이렇게 노년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부는 뭐 이렇게 지류로 발행하는 부분도 도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지역 화폐 제주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네네. 거였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용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화폐를 다시 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까지나 쓸 수 있을까요? 발행이 되면? 일단 그거는 이제 가맹점을 또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용처를 넓힐지는 제주도의 뭐 의지나 노력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뭐 모든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아마 그 제주도에서 가맹점으로 모집을 해서 네. 그 음식점 해당 업체 입장에서도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본인들이 사용처가 돼야 이제 손님들을 많이 끌어들 수 있으니까 사용처 모집 이제 가맹점 모집을 이제 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조례가 먼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들어가겠다고 밝혀서 어느 정도까지의 사용처가 확대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역화폐 발행 사업자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이제 KB 국민카드랑 코나아이라는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네. 그쪽이 이제 사업자가 됐는데 벌써부터 논란이 있어요. 예. 네, 이게 업무 보고 차원에서 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도의회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네. 도의회 업무 보고에서 우선 비판이 나왔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컨소시엄에 참여한 코나아이 우선 첫 번째는 조례가 이제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제주도에서 벌써 사업자까지 선정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먼저 있었고요. 기본적인 원론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업체로 선정된 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코나아이인데 네. 코나아이가 내년 4월까지 이제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고 다음 달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거를 계속 주식거래 처분을 계속 정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풀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코나아이가 최근 4년 동안 단기 순손실액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렇게 재무 건전성이 불확실한 업체를 왜 선정을 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당분간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그 검찰이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 네네. 얘기 짤막하게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원희룡 지사가 검찰이 이제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2건을 고발을 네. 했는데요. 하나는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원더풀 TV를 통해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영양식을 판매한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일자리 더큰 네일 센터. 더큰 네일센터에 방문을 해서 피자를 청년 직원들에게 돌렸죠. 피자 25반을 쏘고 네. 이제 일자리과
업무 추진비로 이제 60만 원을 결제한 네. 사건인데 이게 이제 기부행위로 기부행위로 이제 본 보는 거죠. 예. 원희룡 지사는 되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 기소된 네. 당일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던데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선은 이 검찰 기소에 대해서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이 이 행위를 지사의 직무 범위에서 이뤄진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갔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제 피자를 선물하고 그리고 그 지역 업체가 생산한 그 제품을 판로를 홍보하고. 개척하는 부분은 지사로서의 어떤 당연한 책무이고 정당한 이제 직무 행위다라고 이제 강하게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이제 집권 여당의 지사였어도 기소를 했겠냐 뭐 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던데요. 아무튼 원희룡 지사가 1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뭐 여러모로 좀 부담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 예,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올해 추석 연휴에도 제주를 찾는 인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자제하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체류 시간을 줄이거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안정 지원자금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내 중소기업의 76%가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공개 토론회가 열리기 전 도민 여론 수렴 방식을 정하자는 제2공항 반대단체의 요구를 제주도가 거부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역전 드라마의 신화 창조의 여정에 여러분 함께 가시죠.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놓고 벌이는 채널들의 용호 상박 이슈 토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벌초들은 다 하셨어요? 저는 어제 마지막 했는데. 하셨어요? 네, 다 기자님도?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나으세요? 집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몇 자리가 얼마나 되세요? 저 8자리. 혼자만 하시는 거예요? 뭐 사촌하고 같이 합니다. 많이 하세요? 저희도 뭐 문용골초만 아닌 거니까요. 다 마무리 네네. 하시고 올해는 약간 그때 태풍 때문인지 조금 그 벌초 진행되기 좀 늦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추석 때 이제 뭐 식구들 모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걱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때 어쨌거나 식구들 모이면 뭐 각자 사는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추석 밥상머리에서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리고 제주적 민심은 어디로 흐르고 있나? 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 때 제일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거,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뭘까요? 역시 코로나 아니겠어요? 코로나. 네. 열받게 하니까. 제 생각에도 이제 코로나일 것 같은데 코로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추석 때 추석 연휴에만 한 20만, 이번 주 주말부터 하면 30만이 네. 제주로 온다고 해요. 되게 긴장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역의 대책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관건은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내 감염보다는 외부에서 오셔서 이제 전파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 원희룡 도지사도 특별하게 방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연차 감염이잖아요. 이게 연달아서. 그래서 관광객이 오고 나서 그게 지역 사회로 연결되고 또 지역 사회 분끼리 서로 연차되는 그런 감염 사태가 일어나는 걸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마스크가 중요하다. 정말로 이거 마스크 중요하다. 네. 그 말씀. 특히 이제 무증상 네. 중에도 감염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휴 때 이렇게 관광객 많이 온다고 하면 도민들은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계획하셨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뭐 연휴에 뭐 식구들하고 간만에 휴일을 맞아서 어디 좀 가보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야외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추석은 우리 형님이 서울에 계셔서 네. 서울서 새는데 안 가세요? 항상 올라갔거든요. 예. 이번엔 안 갔구나 걱정했고 그럼 각자 집에서 각자 예. 집에 있는 걸로 하고 이제 연휴 기간은 보면서 바다 있는데 네. 좀 넉넉한데 네. 그런데 좀 머리 식히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원희룡 지사가 조금 그 강한 대책을 경고했지 경고. 네, 경고했죠, 경고. 특별 행정 조치를 다시 발령을 했는데 예. 이제 공항만을 통해서 입도를 할 때 발열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고 검사 받고 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는 거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역 대책들을 내놨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뭐 발빠른 조치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뭐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딜레마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안 오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고, 우리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방역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원희룡 도지사 입장에서는 좀 정확한 메시지를 좀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상이 있으면 몸에 좀 이상 증세가 오시면 좀 오시는 걸 좀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호소니까 저는 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메시지를 좀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좀 오시지 말라. 네. 또 뭐 대놓고 말은 또 뭐 이렇게 그 치료비 공짜 아니다. 네. 뭐 이런 말씀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주도민들은 또 경제 생활하면서 관광 산업에서 이렇게 경제 생활하는 분이 워낙 많은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도백으로서는 되게 힘들겠죠. 근데 좀 더 촘촘하고 좀 인프라 투자 같은 걸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좀 더 해서 이 방역과 경제가 동시에 굴러가는, 어차피 이게 장기간 싸움이기 때문에 한 순간에 끝날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저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방역 인프라망 구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강남 모녀 때 네. 이제 해열제 먹으면서 막 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약간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에 이제 제주에 연휴 기간에 관광객 오지 말게 해달라고 뭐 이런 청원들도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청원이 올라간 건 지금 이 조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이 네.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제 특히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이제 겨우 그나마 그래도 물론 이제 격주긴 하지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의 표시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관광객이 또 안 오면 또 안 오는 대로 또 아니 실제로 네. 그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관광 종사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네. 되게 섭섭해하는 그렇죠. 거예요. 섭섭해하겠죠. 이럴 수 있는 거냐 도지사가. 내 마음을 알긴 해. 제주도 경기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우리는 죽으란 거냐. 그러나 이제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디테일한 방안들이 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연설할 때 자가진단 키트를 1인당 한 15,000원 들더라고요, 한 개당.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인데 세계 10개국에 수출돼서 자가진단 키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저는 그런 안을 제주도에서라도 좀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깨알 같은 정당 홍보. 근데 이제 그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항만 네. 그리고 뭐 공항이나 부두 이런 곳에 대한 방역 인력과 방역 시스템을 좀 더 갖추는 게 좀 필요하다 싶고, 특히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면 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도 좀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섭섭한 소리이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와라라고 하기에도 도민들이 여전히 불안하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춘다는 게 네. 어려운 일이긴 하나
좀 묘수를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요. 이제 어차피 이게 되게 장기화되고 있고 뭐 추석 끝나고 나면 다시 그 한글날 이어지는 연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방역 대책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뭐 지금 두 분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제주 도정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꽤 잘 해왔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연휴 때마다 이제 관광객들이 올 수밖에 없는 뭐 해외도 못 나가고 하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방역 대책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쪽에 의견을 주신다면. 저는 그 지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해외 그 기사를 봤어요. 네. 봤더니 세계적인 체인 호텔에서 그 호텔 이름을 붙여서 그 무슨 호텔 스테이 뭐 프로그램. 우리 저 식품 회사 가면요. 안전을 그 관리하는 해썹 규정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해썹이요. 예. 그러면 호텔도 방역 안전 프로그램 인증제 같은 거를 방역 인증. 도가 빨리 만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호텔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 안에서 뭐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차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문 손잡이 뭐 닦아서 소독하는 걸 1시간만 더 한다든지 뭐 시트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그 인증제도 같은 거를 좀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인프라를 까는데 도가 좀 과감하게 재정적 지원 같은 거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재미있는 아닌가. 아이디어네요. 예, 네. 그러면 호텔 경쟁력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또 전세버스 같은 프로그램도 전세버스 그냥 타면 위험하다가 아니라 전세버스 안에서 공기순환 장치 같은 걸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외부와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돼서 감염률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좀 기술적인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게 마스크, 뭐 개인의 위생 이런 부분들에 좀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만날 수밖에 없고 모일 수밖에 없고 특히 제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방역에만 의존하기 아니라 좀 제주도에서 각종 기업이나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 대한 방역과 관련된 지원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거 관련해서 예산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방역 관련 박람회 온라인 박람회 그 자료들을 한번 우연히 좀 봐봤어요. 그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아이들이 나오고 있나 했더니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 자체를 그 바이러스 같은 걸 잡아버리는 그런 설치를 우리 그 뭐죠 이게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뭐죠? 공기청정기요? 공기청정기 같은 개념인데 그 공기청정기 같은 개념에다가 소독하고 이게 이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기능이 있는 설비들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0명 이상, 뭐 20인 이상 실내 근무하는 모든 사무실에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내부에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하는 그런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형태의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신 것 같고 우리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다음으로 뭐 연계돼서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추석 때 이제 제일 많이 나올 얘기는 아유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IMF보다 더 힘들다 이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 그 지금 사회상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곳곳마다 다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바오젠 거리 중 근처로 해서 밤에 좀 산책을 좀 나가는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 자영업자들은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하면 뭐 반토막이 이상 더 차이 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종업원들도 피치 못하게 해고를 해야 될 입장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금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지표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역대 최악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런 경제 상황이라면 글쎄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장님 좀 최근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대형 전세 관광버스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저 아는 지인이에요. 네. 한 5일 전에 전화 와서 나 뭐 사회면 뉴스에 나올 수 있다.
나 내일 당장 어떻게 네. 다들 안타까운 극단적인 얘기네요. 생각만 매일 들고 이렇게 시설 투자해놨는데 전세버스 다 사놨는데 다 올 수도 없다니까 아마 지금 제일 어려운 관광 산업의 업종이 대형 버스 업체하고 네. 여행사 같은데 그런 데는 사실은 연휴 때 관광객들 많이 와도 전혀 약간 다른 시장이잖아요. 다른 시장 자체가. 거기다가 아예 올 수도 없어요. 네. 많이 와도 개별 여행객들이 개별 가는 관광객 데가 오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버티게 해주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관광 버스 전세 업체들이 그 담보 대출하면서 시설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한시적인 이자 같은 거라도 그 감면해주는 그러니까 지원해서 이자만 좀 대줘도 유지는 되거든요. 그런 좀 비상한 경제 정책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관광 산업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자영업에 계신 분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면 지금 정규직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 물론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그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 프리랜서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딱히 지금 정부 정책이나 제주도의 정책을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물론 이제 아주 미약하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좀 삶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조건 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이 좀 없어요. 그럴 때 제주도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그런 그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리기사 있잖아요. 네, 예전엔 좀 해보자 하면 원서 내면 네. 와서 대리 허세 하거든요. 이제 너무 많은가요? 네, 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예,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대리운전할 기회조차도 지금 거의 다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지금 유휴 노동력이 많아져 버린 거죠. 또 대리운전 부르는 그 수요는 좀 줄었잖아요. 줄어들고 저녁 또 약속들을 취업자 안 하니까. 수가 워낙 절대적으로 좀 네.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그 소득하고 공급하고 수요로 보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경제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를 시켜줘야 되고 또 뭔가 유효 수요를 창출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공급을 하면 소비자들이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미 살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효 수요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과감한 경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적절한 게,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뭐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재정을 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전체 예산이 한 5조 원이 넘는데 지역 내 총생산 GRDP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을 좀 투입해서 지금 당장 못 살겠고 좀 내일이라도 버틸 수 없다. 그리고 저 아까 얘기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을 당장 살리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장 위원장님이 유효 수요 자체를 네.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까 지금 김 박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맥락과 같이 하시는 같은 건가요? 뭐 거죠. 기본소득이나 이런 어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의 전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워낙 그 뛰어난 석학들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기본 전제가 이제 AI, 뭐 인공 로봇, 뭐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일을 그 다 이 사람의 노동을 대체해 버리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건데 사실 아직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자리 숫자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게 AI로 도입을 해서 뭐 10,000명의 일자리가 뭐 100명으로 줄었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뭐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런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러나 현재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서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재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효과를 봤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 할 때 네. 그 자영업에 계신 분들 반짝 특수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숨통이 트인다.
라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그 재난지원금 효과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자 감면이라든지 대출 기한 연장이라든지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정책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뭐 그치지 말고 좀 더 직접적으로 재정을 좀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지는 것 자체를 줄여 해서는 안 된다. 빚을 좀 지더라도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지는 게 낫지 이 국민들이 빚을 지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경제 정책의 마인드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특히 재정 확대, 재정을 투입할 때는 핀셋처럼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당장 필요한 걸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아까 전세버스 업체나 뭐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식당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특히 전세버스 업체 같은 관광업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버티는 게 중요해요. 버텨야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했던 것 중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 외에 반드시 이자를 탕감해 줘야 돼요. 이거 사업하다 보면요. 이자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동안 이자를 탕감해 준다 하는 정책만 해도 당장 제주도 내에 있는 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1년 동안 버티잖아요. 소득이 없어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업체를 유지시키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라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분들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우리 그 90년대 네. 농업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서요. 농민들 그 빚 탕감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네. 된 적이 있죠. 그때도 이자를 먼저 감면해주는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 원금도 이렇게 감면해주는 정책을 했는데 이자 감면 정책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일단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제주도 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근데 지금 아무튼 뭐 전부 다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정책의 방향이 이들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로 두 분의 의견이 좀 당장은 비교가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은. 예. 근데 지금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은 정말 비상이에요. 지금 뭐 도산하 기관들이라든지 의회 쪽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뭐 제주도에서 내년도 예산 뭐 보조 사업은 뭐 몇 퍼센트, 뭐 국별 실과들 뭐 운영비는 몇 퍼센트 다 삭감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을 다 주고 근데 그 삭감폭이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예산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단기간에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부양을 시키려고 하면 뭐 건설 쪽에도 돈이 풀려야 되고 어쨌거나 공적 자금들이 좀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저희도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좀 너무 경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거 물론 필요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공적 예산이 어떤 분야에 투입을 될 때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니 절감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텐데 지금은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경상부자라든지 민간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런 사업을 못 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축소되거든요. 그렇죠. 사업 자체를 좀 줄이라는 그렇게 되면 거니까.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생계를 담당했거나 유지했던 분들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어떤 탁상 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특히 이제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초토화 일부 직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어렵대요. 그러면 이제 이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 지원을 좀 강화하고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재정을 좀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돈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허리띠를 줄이자. 이 얘기는 글쎄요 좀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손쉬운 방법이다. 뭐 한 열흘 됐나요? 네. 그 좌남수 의장이 네. 도의 의장이 도의 개회할 때 네, 이야기했죠. 재정 확대 정책을 세입에 얘기했는데 대해서 그 좀 정확한 적극적으로 얘기입니다. 해서. 현재 도청이
인식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자 재정도 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흑자 재정도 해야 되고 통상의 경우에는 균형 재정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흑자 재정, 적자 재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해야죠. 재정 확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세수가 들어오면 이 적자분을 메울 수 있는 게 정부 재정의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뭐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자르겠다. 그건 정부의 기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도청의 기획예산실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뭐 교과서 중에 교과서인 거예요. 이거 갖고 고집을 피우면 그건 예산 담당할 자격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도의회하고 뭐 그런 갈등에서 예산 싸움, 이건 예산 싸움 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재정 확대 정책을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쓸 거냐.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게 리더십이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제주도의 장기적인 경제 구조, 펀더멘털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철학적인 방향 설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뭐 재생에너지, 또 미래 식품 산업 이런 것들에 과연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다면 그런 인프라는 뭔가?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재정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지금 이럴 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나중에 경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 굉장히 어렵기 도움이 많이 때문에 돼요.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프라 투자 부분을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 미국의 대공황 할 때 뉴딜 정책을 할 때요. 댐 건설하고 도로 공사 물론 그렇게 그런 했죠. 인프라 시설들은 그렇지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인프라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경제의 해안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외에 면대면 시대에 했던 경제 정책이 있고 지금 우리 비대면 시대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라고 해서 꼭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전부 전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 해야지 기존의 면대면 사업이 이게 코로나 때 위험하니까 이걸 삭감하고 사업을 줄이겠다. 그건 시대에 적응하는 게 아니죠. 네, 김 박사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여산부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괄적으로 30% 삭감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뭐 그 사업을 없애겠다 뭐 이런 식의 으름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모두 40%. 예, 그래서 참 돈 가진 게 아무리 유세라고 그러지만 해도 너무한다.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공적 예산이면 사회적 공공적인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결정하는 건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도출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면대면 사업을 못하니까 무조건 하지 말래요. 그럼 그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루하루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투입될 때 된 지금은 뭐 조금은 좀 허술하다 하더라도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라도 민간에 좀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으로 사람이 당장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무조건 예산을 자르는 게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럼 예산을 쓰긴 쓰는데 그럼 우선순위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효과는 커지기도 하고 미미하기도 할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의 우선 투입이 돼야 지역 경제가 조금 우선은요. 그 김동현 박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30% 일괄 삭감하겠다, 뭐 긴축 재정하겠다 이 기조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다 이게 의견을 내서 면대면 사업의 내용을 비대면 사업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다 올려라. 이렇게 해야 사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죠, 사실. 근데 일부 이러는데 아직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각종 민간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떤 단체들은 사업비를 이미 반납한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업들을 무조건 반납하라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사업들을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야 되죠.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협치가 필요할 텐데 무조건 예산 지침을 딱 정해놓고 따라와라. 안 하면 무조건 예산 안 준다라고 하는 식의 발상은 무슨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이거 실제로 아니죠. 예산부서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사업부서가 아이디어를 못 내요. 못 내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빨리 풀고 사업부서한테 창의적으로 비대면 방향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 예산을 올려라, 계획을 올려라. 네.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좀 더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제적 투자를 지금 단계에서 할 게 뭐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도 찾아내야죠. 예. 오늘은 뭐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네요. 원래 좋았어요. 원래 그쪽 땅에 가시면 안 되는 분이라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아까 네. 저희 내가 앞서서 당을 바꾸고 있으니까 네. 기다리시죠. 앞서서 이제 그 기자랑 김찬현 기자랑 저희가 지역화폐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이제 뭐 도에서는 11월에 지역화폐 발행을 해서 조금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짤막하게 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갈까요? 저는 뭐 일차적으로 지역화폐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역외 유출을 좀 막아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그렇게 유지할 만들자는 것인가. 거죠. 근데 네. 그런 시도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경제적 효과를 낳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건데 그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 네. 예, 근데 뭐 아무튼 제주 지역의 역외 유출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저 그런 원희룡 효과가 도정이 그래도 좀 그 혁신적으로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인데 어쨌든 이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한번 시행해 보고 그와 관련된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에 그 평가 결과를 놓고 나중에 방향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립하면 되지 않겠는가. 안 하는 것보다는 전 낫다 지역화폐에 생각합니다.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이 됐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명절 때 모이면 빠지지 않는 얘기가 또 정치 얘기잖아요.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 이제 뭐 아무튼 원희룡 지사가 제주에서는 최대 이슈 메이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대권 도전과 관련된 행보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전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대권 행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초반에는 굉장히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 느낌도 있고 약간 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야 될까? 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될까?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될까? 뭐 이런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찬성하신 분들은 그래도 제주도에서 인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제주도 지사니까 제주도정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아마 추석 밥상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또 때로는 논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대통령 후보가 탄생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80~90% 도민들이 지원할 마음은 전 있다는 게 제 주변의 분위기인 것 같고 원희룡 지사가 도정과 대선 도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도정이라고 하는 건 성과로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위기 방역이 어떤 성공적으로 했다든지 그거에 그러면서 대한 긍정평가가 좀 많을 거라고 보시는 이런 건가요? 저런 것들을 좀 잘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또 도민의 후한 점수를 받는 게 대권 도전의 발판이기 때문에 아마 도정에 더 신경 쓰면서 대선 도전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재명 지사하고 딱 빅매치도 한번 네, 이루어지고 기본소득과 말이죠. 관련된 토론을 그것도 했죠. 아마 그 원 지사가 대선 중앙정치 이슈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스피치를 네, 했기 그쵸. 때문에 이슈가 됐고 그래서 패널로 불렀고. 불러준 거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선
하나씩 연착륙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원지사의 싶습니다. 그림대로 잘 가고 있다. 뭐 가고 있다가 아니라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후한 보는 거죠. 평가를 하시네. 근데 아니, 뭐김 이런 박사는 게- 지지할 마음이 없어서.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 이게 좋으신 것 같더니 뭐냐면 관심. 예,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시간도 한정돼 있고 능력도 한정이 돼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희룡 도지사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인정하면 밀어주셔야지. 예. 근데 도정과 그다음에 중앙정치 대선에 대한 이 경선 주자로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피치 못하게 뭔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앙정치 또는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은 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정작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특히 뭐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뭐 예전에 서귀포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경선주사, 그러니까 지금 도민들은 대선 경선주자를 바라보고 싶은 게 아니고 경선주자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주도지사를 선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 도민들의 선택에 걸맞는 행동과 발언을 좀 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게 지금 제주 도민들의 밑바닥 민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약간 의견이 다르지만 비슷한 거는 어쨌든 도정을 충실히 하면서 대선 도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원지사한테 주어진 과제는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늘 유지하면서 어쨌든 중앙 이슈에도 지금과 같은 행보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제주도지사로서 도정에만 너무 충실해버리면 또 나중엔 중앙에서 잊혀질 수도 있잖아요. 중앙 언론에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그런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집안 어른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원지사 잘햄서 못햄서 뭐 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원도정 평가를 해보면 좀 잘했다고 평가가 나올 거고 어떤 부분은 좀 이 부분은 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글쎄, 좀 뭐 최근 방역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도정 현안 문제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입방에 오를 수가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서울 본부장 인사 같은 경우는 회전문 인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대권 포석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권 포석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제 지역의 예산이라든지 뭐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구로서 서울 본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서울본부라고 하는 공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대선이나 대권 주자 하고 싶으시면 본인의 돈으로 밥 먹어가면서 하면 되죠. 근데 왜 업무 추진비 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비난을 위한 비난 같고 아니. 왜냐하면 강영진 칭찬을 위한 본부장이 칭찬이야. 오래 가지 못하네요. 강영진 본부장이 예. 서울 본부장 하지 못할 자격 충분한 분이에요. 원희룡 지사의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회전문 인사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민선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자기 사람 쓸 수 있는 그런 자기 권한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자리에 간 분이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원지사의 측근이 가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은 그건 맞지 않다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강영진 본부장이 서울에 가서 언론 주재 기자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중앙 인맥도 있고 또 국회 인맥도 하니까 제주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정책 이런 부분들을 국회하고 교섭하고 행정부하고 교섭하는 데 있어서는 제주도에서 그만한 적임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영진 본부장 인사까지 우리가 뭐 대선 전초전이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원도정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1차 산업이면 1차 산업, 관광이면 관광,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에 따른 성과를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럼 위원장님 이제 그런 경제 분야 쪽에서는 조금 미진한 평가를 받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가면 원도정에 대해서 좀 섭섭해하는 얘기 좀 꽤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생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아까 얘기했던 전세버스 업체도 한번 이 의견도 들으시고 또 그 식품 산업이나 이런 쪽에 수출이 길이 막혀서 지금 뭐 공장 이게 뭐 가동이 중단된 그런 현장도 좀 가보고 그거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들도 좀 챙기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잖아. 서울 갈 시간에 그런 분들 좀 만나 싶사. 예전에 봉계동 쓰레기 문제 할 때도 서울 가서 뭐 인터뷰한다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매일 가셨냐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일주일에 뭐 3일은 서울에 있고 뭐 이틀은 뭐 제주도에 있고 주말은 쉬고 그러면 한 달 내내 서울 간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 원도정에 대한 평가에서 약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만한 게 또 제2공항 문제인 것 같아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대로 좀 도지사가 좀 이게 강하게 좀 어필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할 건데 최근에 이제 그 국토부랑 제주도랑 의회가 3자 합의를 이뤘다고 내놨어요. 합의문을. 근데 이제 그 합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도와 의회가 또 해석이 다르고 이러면서 또 이게 뭐 해결될 듯 하다가 다시 꼬이고 이런 문제인데 지금 그 제2공항과 관련된 어떤 도민 의견 수렴의 문제 그다음 지금 좀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예. 이 공항과 관련해서 일단 그 3자 합의한 부분 지금 의회와 도가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의회는 일단 토론회를 하고 나서 도와 우리가 이제 같이 그 부분에 의견 수렴을 하고 결론을 내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도는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또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그런 되고 있어요. 경우는요. 공동 합의 보도문을 냈느냐가 중요해요. 만나고 나서 그거를 의회는 의회대로 언론에 발표하고 도는 도대로 발표하고 그건 합의된 게 아니죠. 그 각자의 동상이몽을 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그 공동 합의문 같은 걸 만들어서 발표했어야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서로 각기 다르면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좀 적극적으로 자꾸 만나가지고 그럼요. 조율하는. 예, 예. 그 뭐 언론 지상에서 뭐 저 공중전만 왜 합니까? 바로 앞에 담벼락 하나 지나면 서로 만날 수 있는 이게 사이인데.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또 아니 그게 이상원 쉽지가 단장이 않아서. 이상원 단장이 만나자면 잘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상원 단장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정할 수 그러니까 있는 문제는. 일면 지금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었지만 그동안 처음에는 서로 굉장히 격한 대립을 하다가 이제는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라는 정도까지 왔다는 데는 저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요. 평가하고. 다만 이제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제2공항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갈등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근데 갈등이라는 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어찌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걸 잘 풀어내는 방법이 좀 필요할 텐데 제2공항 문제는 일단 일차적으로 원희룡 도지사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불필요한 의견으로 치부했던 그런 것이 오히려 갈등을 좀 증폭시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등 중지 역할보다는 심판의 역할이 아니라 선수로 뛰었던 점이 조금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지금까지 다 보면 저희도는 뭐 국토부와 도의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약간 좀 심판 옷을 입으려고 하는 정도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보시기엔 제2공항 도가 어떻게 갈등은 될까요? 기승전 원희룡 이렇게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원희룡 지사가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업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검토위원회 구성되고 또 검토위원회 재가동하고 검증의 기간 동안은 도가 협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 든 게 아니죠. 그리고 재가동이 다 끝나고 최종적인 결정이 국토부에서 내려지니까 도에서는 그에 대해서 제2공항 추진하겠다 했던 거고 저는 그 정도의 과정을 보면서 원도정이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당사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주 제2공항이라고 하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 도정이 이렇게 갖춰가야 될 어떤 프로세스들은 어느 정도 좀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최근에 와서 그 제주 제2공항 현재 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라고 국토부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끝장 토론을 하기로 네, 했죠. 그래서 네. 저는 상당히 중앙정부가 뭔가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검증 토론을 통해서 마지막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런 명분을 갖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2공항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토론회를 열어서 정책 변경의 여지를 열어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도지사가 좀 더 명확하게 제2공항의 확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끝나면 이제는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내는 거는
원희룡 도지사한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고 저라면 이제는 좀 더 제주도정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서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어려워요, 경제가. 그래서 공항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또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져서 제주공항이 너무 좁아서 뭔가 경제정책을 하려면 할 수가 없다. 1, 20년 후에 2, 30년 후에 또 그런 상황이 또 와요. 그때 누구 탓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 지금의 어떤 도민의 정서, 갈등 이런 거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지도자다운 결단을 할 땐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 앞두고 웬만하면 오늘은 장애자한테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싸워도 그렇게 돼요. 화기애애하다가 얼마 못 가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 원희룡 도지사의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명확한 게 2015년 11월 달에 성산으로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 에어시티 하자고 먼저 발표하신 게 원희룡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아니, 검토위도 다 그래 찬성하고. 그렇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같고 지금 결국은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찬성하신 분들 있고 반대하신 분들이 있으면 국토부에 아무리 국책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 도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창구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의 일방적인 입장에 좀 저희도가 끌려가는 듯한 그리고 옹호한 듯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도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제주 지역 현안 문제에 관련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도가 아무런 판단이나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임 또는 방관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들은 국토부도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히 제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튼 싶어요. 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보일 필요에 대한 있고. 거는 약간 공통분모처럼 들리는데요. 그리고 저도 한 네. 말씀만 보론하면 지금의 국토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 제2공항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히십시오. 왜 도지사만 그렇게 갖고 도지사 합니까? 국회의원 3명이 180석까지 거대 여당이 정책 결정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갈등 해결하겠다, 도민 의견 수렴하겠다, 매일 상투적인 얘기만 하면서 도정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 책임 있는 정치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정치적 책임이 있고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국토부나 뭐 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 책임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희룡 도지사도 그에 맞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의 정치 지형에서는 사실은 더 크죠. 아니, 그럼 180석 있고 국토부. 아니 그러면 이런 정치적 지형에서 도지사 힘없다 그러면 뭐야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도지사도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현 얘기죠. 공항 확충과 관련된 기존 공항 확충과 관련된 끝장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든 의견 수렴들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건데 그 안에서 어떤 제주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네. 보여야 된다는 의견 입장을 두 분이, 분명히 하자. 그 부분을 해서 좀 마무리하고요. 어쨌건 이제 그 지사가 이제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벌써부터 약간 지방선거 준비로 마음이 급해지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전망하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일단 뭐 원지사가 지금은 이제 대권 도전을 해서 뭐 경선 뭐 이런 행보들을 하겠죠. 이후에 뭐 어떤 선택들을 할 건지 조금 전망을 해보고. 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대권 도전 선언을 했지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권은 일종의 페인트 모션이고 결국은 삼선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는 양손에 떡을 둘 다 든 입장인데 한쪽을 먹을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 나가서 만약에 경선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본인한테 굉장히 큰 정치적인 결과일 테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야인이나 낭인으로서 정치적 낭인으로 있는 것보다는 제2도지사의 4번째 도전하는 게 정치적 판단일 수 있겠다. 위원장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을 하는 게 정치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정치는 생물이기 아니, 때문에. 추석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측하고 막 얘기를 하실 거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와 또 그 의지에 따른 여러 가지 행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성과의 그 결과가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쨌든 큰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하는 코너 깨톡 순서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마무리하면서 두 분이 어느 분한테 깨톡을 할지 장 위원장님부터 할까요? 도민들한테. 네, 도민들에게 이게 너무나 깨톡 상투적인 날리시죠. 얘기. 이 구애인데 이건 이건 3번 카메라죠. 네. 네, 3번 카메라 이렇게 보시고. 노골적으로 구애도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상투적인데요. 도민 여러분 명절 때 코로나 잘 이겨냅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상투적인 거, 너무 노골적인 구애인데 네.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교육감만 보십니다. 아니야, 저는 아까 이거 보다가 네, 김 박사님 원샷은 네, 예. 예산 얘기가 나와서 제주도의 뭐 원희룡 도지사 포함해서 제주도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예산 담당 예산은 공무원분들. 공무원들의 돈이 아닙니다. 제주도민들의 돈이고요. 제주도민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그게 사회적인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아, 명절. 그렇게 길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다니까. 네, 두 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추석 보내고 나서 다음 그 추석주에 한 주 쉬고 10월 9일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